회복 탄력성. 구독해주시면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친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뛰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다.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54년 미국 본토로부터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찬 이 섬에 도착했다. 훗날 사회과학의 역사상 가장 야심찬 연구 중 하나로 기록될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이 연구자들은 1955년에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하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카우아이 섬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도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이었고 유동인구가 적다는 이유였다. 그 후 워너 교수는 카우아이 섬 연구를 통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확립했다. 워너 교수가 40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인간관계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엄마였든 아빠였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이든 간에 그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아이가 언제든 기댈 언덕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것이 카우아이 섬 연구의 결론이다.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심을 길러가며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근본임을 카우아이 섬 연구는 알려준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다. 하지만 이후 이루어진 많은 연구를 통해 어른이 된 이후에도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회복 탄력성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혀졌다. 다음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60세 이상,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2,000명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반복하고 엄밀한 통계 분석 기법을 사용한 5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한국형 회복 탄력성 지수를 완성한 것이다. P66, 69, KRQ 53 테스트. 자기 조절 능력은 감정 조절력 더하기 충동 통제력 더하기 원인 분석력. 대인관계 능력은 소통 능력 더하기 공감 능력 더하기 자아 확장력. 긍정성은 자아낙관성 더하기 생활만족도 더하기 감사하기. 자기 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의 세 가지 총합이 당신의 회복 탄력성 지수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점수는 195점이다. 만약 당신의 점수가 200점을 넘는다면 일단 안심이다. 그러나 212점 정도는 돼야 상위 20%에 들 수 있다. 220점을 넘는다면 당신은 대단히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제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자기 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긍정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답을 먼저 말하자면 긍정성 강화다. 긍정성을 강화하면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스스로의 실수를 사건으로 삼아 자신이 실수했다고 느꼈을 때 뇌가 무의식 중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측정해보는 실험을 보자. 피험자는 최대한 빨리 M이 나오면 오른쪽 버튼을, W가 나오면 왼쪽 버튼을 눌러야 한다. 실험이 시작되면 M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피험자들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것에 쉽게 익숙해지고 습관화가 진행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끔 W가 나올 때 사람들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중
누가 실수를 덜 했을까? 놀랍게도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의 정답률이 2배 이상 높았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응답했고 따라서 실수를 덜 했으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응답했고 따라서 실수율도 더 높았다. 이는 실수를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낮으며 자신의 실수 역경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실수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들은 실수를 덜 하지만 정작 실수를 했을 경우에 그들의 뇌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실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억누르고 무시하려는 무의식이 작동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마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다. 그들의 뇌는 습관적으로 보다 더 과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늘 새로움을 추구한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긍정적인 뇌의 특징이다. 디센 미소의 비밀. 얼굴 표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했던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인간의 웃음 중에서도 긍정적 정서가 반영된 환한 웃음을 디센의 미소라 이름 지었다. 에크만은 광대뼈 근처와 눈꼬리 근처의 얼굴 표정을 결정짓는 근육을 발견해낸 디센을 기려 그의 이름을 따서 디센의 미소라 명명했던 것이다. 이러한 디센의 미소를 짓는 사람들의 뇌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정서를 타고났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정서는 상당 부분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사후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 당신이 만약 환한 디센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 높은 수준의 긍정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통해 평생 좋은 팔자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하커와 켈트너의 연구는 30년간의 면밀한 추적 연구조사를 통해서 이뤄졌다. 1958년과 1960년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밀즈 칼리지 졸업생 141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의 대상이 된 사진 중에서 50명의 졸업생은 눈꼬리의 근육이 수축되어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환한 디센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머지는 카메라를 보며 인위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졸업사진의 주인공들이 각각 27세, 43세, 52세가 되는 해에 그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환한 긍정적 미소를 지었던 디센 미소 집단은 인위적 미소 집단에 비해 훨씬 더 건강하였으며 병원에 간 횟수도 적었고 생존율도 높았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혼율도 더 낮았다. 평균 소득 수준 역시 디센 미소 집단이 훨씬 더 높았다. 긍정성이 높아지면 남을 더 배려하고 더 도와주고 기부와 봉사 활동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든 건강상의 역경이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든 인생의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힘을 갖게 해준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착한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만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자기 조절 능력, 감정 조절력 더하기 충동 통제력 더하기 원인 분석력.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인 자기 조절 능력이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자기 조절 능력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첫째로 스스로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건강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둘째로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감정 조절력. 감정 조절력은 분노나 짜증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나 긍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불러일으켜서 신나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의미한다. 어떤 사물의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곧 그 사물에 주어진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다. 물 한 컵이 있다.
그러나 물을 따라 버리면 그 컵은 연필꽂이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밑에 구멍을 뚫어서 화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이란 결국 사물에 주어진 의미를 던져버리고 능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이러한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삶의 태도가 곧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근본이 된다.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놓는 힘, 그 힘이 바로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 능력이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새롭게 조직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요소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코넬 대학의 앨리스 아이센 교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5분 동안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를 보여주었다. 다른 그룹에게는 논리적 사고를 자극하는 수학적 내용에 관한 영화를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이들에게 각각 10분을 주고 덩커의 촛불 문제를 풀어보게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깔깔대며 코미디 영화를 본 그룹은 75%가 10분 내에 문제를 풀었다. 그러나 논리적 사고를 자극하는 영화를 본 그룹은 단 20%만이 문제를 풀었다. 아이센 교수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라고 하면서 싸구려 캔디 몇 개를 주어도 참가자들은 기분이 좋아졌고, 그렇게 미세하게 좋아진 기분의 차이는 엄청났다. 사탕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촛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창의성 테스트 문제도 더 잘 풀었다. 이처럼 긍정적 정서는 일시적으로 유발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컨대 예상치 못하게 사탕 선물을 받았다든지 5분간 코미디 프로를 시청했다든지 감사한 일에 대해 생각했다든지 인지 능력을 뚜렷하게 향상시킨다.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긍정적 정서는 사고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증가시켜 인지 능력의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밝혀냈다. 긍정적인 정서가 향상되면 다른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약화된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져온다.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평가절하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긍정적인 감정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당신 주변에 혹시 이상하고 나쁘고 사악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유난히 많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부정적 감정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니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볼 일이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진취성과 도전성도 키워준다. 예컨대 부정적인 정서가 많은 사람은 늘 하던 일만 하고 먹던 것만을 먹으려는 반면 긍정적인 정서가 많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행복한 삶은 그래서 좀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늘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이유다. 아이센 교수는 긍정적 감정은 판단력과 유연성, 창의성을 관할하는 뇌 부위의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 역시 가능하게 한다. 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하고 긍정적 감정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충동 통제력. 충동 통제력은 자신의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오히려 고통을 즐기는 능력, 혹은 고통의 과정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마음의 습관이라 할 수 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동기가 있다. 하나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결핍 동기와 다른 하나는 보다 나은 자기 모습을 위해 노력하려는 성장 동기다. 만약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으려 한다면 그것은 배고픔이라는 결핍을 해결하려는 결핍 동기에 의한 행동이다. 반면에 보다 나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한다면 그것은 성장 동기에 의한 행동이다. 충동 통제력은 결핍 동기보다는 성장 동기와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충동 통제력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유난히 높은 편이다.
회복 탄력성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한국인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인 유일한 것이 바로 충동 통제력이었다. 그러나 이런 충동 통제력이 건강한 것이 되려면 그것은 반드시 긍정성이 자율성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일이니까. 다른 충동을 통제해가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충동 통제력이다. 국가 간 학력 비교 조사인 PISA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흥미도, 내재적 학습 동기, 학업 효능감, 학업에 대한 자신감, 협동학습에 대한 선호도, 평생 학습에 필요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에서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교육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인 만 15세 때는 학업 성취도가 조금 낮더라도 학생들의 정의적 태도가 높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OECD 교육국의 PISA 관리 책임자인 베르나르 위니에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인 것은 분명하지요. 하지만 행복한 아이들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에 즐겁게 몰입할 수 있으려면 자율성을 키워줘야 한다. 같은 일이라도 자기가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인간은 흥미를 느끼며 강요된 것,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압박을 느끼는 순간 그것에 대한 흥미를 급속히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에서 커다란 즐거움과 사명감과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다. 보다 많은 연봉이나 보다 높은 직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참으면서 하는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예는 없다. 나의 삶은 어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의 적분이 곧 나의 삶이다.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두기는 하되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즐기면, 즉 과정을 즐기면 힘들지 않고 정상을 향해 갈 수 있다. 이것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하는 몰입 혹은 최적의 경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성공의 결과라기보다는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다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행복한다기보다는 행복해져야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원인 분석력. 원인 분석력은 내게 닥친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부정적인 사건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늘 스스로 좌절하고 마는 사람이나 반대로 지나치게 낙천적으로만 바라보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인 분석력이 부족한 것이다. 우리가 분노나 좌절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나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생기든 누군가와 어떠한 갈등을 빚든 그러한 일들 자체에는 그 어떤 본래적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러한 일이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이 되려면 반드시 나의 해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나의 분노나 짜증은 외부적 사건이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의 분노나 좌절의 근원은 내 머릿속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장면을 상상해보자. 지금 나는 잔잔한 호수 위에 조각배 한 척을 띄워놓고 조용히 낚시를 즐기고 있다.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날씨는 화창하고 주위는 평화롭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배가 내 조각배를 뒤에서 쿵하고 박았다. 배가 몹시 흔들리고 평화로움과 행복감은 갑자기 불쾌감과 분노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나의 정당한 분노를 부주의한 배 주인에게 퍼붓기 위해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고개를 획 돌려 뒤를 째려본다. 그런데 앞불싸 그 배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닌가. 순간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다. 왜 그런가? 그 배가 내 배를 들이받았다는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일하는 분노나 좌절이 외부의 사건에서 자동적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순간적인 해석이 분노의 원인인 것이다. 어떤 배가 와서 부딪힌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로 내 배를 들이받았다.
그 사람은 나만의 시간을 즐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말하자면 나를 무시한 것이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그 사람은 분명 잘못을 했고 따라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의 스토리텔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즉 분노는 머릿속에서 내가 만들어내 스토리텔링의 결과이지 다른 배가 내 배에 부딪혔다는 사실에 의해 자동적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마틴 셀리그만은 이를 사건 믿음 결과의 ABC 연결고리라고 부른다. 흔히 우리는 어떠한 사건의 곧바로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라는 특정한 결과시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 비라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우리의 신념체계에 의해 해석되고 매개되어야 한다. 셀리그만이 말하는 이 신념체계가 곧 스토리텔링의 방식이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 어떠한 해석을 하고 어떠한 의미로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분노는 사람을 약하게 한다. 화를 내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다. 화내는 사람은 스스로의 좌절감,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분노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며 그 무엇보다도 화내는 사람 자신의 몸과 마음을 파괴시킨다. 화를 낼 때 심장의 박동은 가장 불규칙해진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심장병에 잘 걸리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확실히 드러났다. 사람의 심장박동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의사들은 이를 심박변이도라고 부른다. 심박변이도가 낮은 사람은 수초 내에도 몇 번씩 불규칙하게 심장박동수가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한다. 심박변이도가 높은 사람은 10초 정도의 주기로 심장박동수가 천천히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규칙적으로 반복한다. 각종 심장질환에 걸릴 우려가 높은 사람은 심박변이도가 낮은 사람이다. 그런데 심박변이도는 감정과 직결되어 있음이 오래전에 밝혀졌다.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박변이도가 즉시 낮아진다. 그렇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원인 분석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는 것일까? 다음에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개인성이다. 즉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나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둘째는 영속성이다. 항상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만 어쩌다 그런 것인가. 셋째는 보편성이다. 모든 것, 모든 면이 다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것만 그런 것인가이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흔히 자신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불행한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사업에 실패한 경우에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러한 역경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반응한다. 성공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는 실패했을까? 이번에 실패한 것을 보면 나는 앞으로도 또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왜 항상 실패만 하는 것일까? 그러나 긍정적이고 행복하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와는 반대로 반응한다. 이번에 실패는 아쉽지만 나만 실패한 것은 아니며 나 외에도 실패한 사람들은 수두룩하다. 이번 사업에 실패한 것은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스토리텔링의 차이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반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경쟁률이 치열한 인류 대기업 입사시험에 합격했다고 가정하자. 회복 탄력성이 낮은 부정적인 사람은 입사시험에 합격한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합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입사시험만 어쩌다 합격한 것이고 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긍정적인 사람은 입사시험에 합격한 것은 내가 잘해서 가능한 것이며 나의 합격은 언제나 그렇듯이 내 성공적인 인생의 한 부분이며 회사에 합격한 것처럼 인생의 다른 모든 면에서도 나는 다 성공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의 스토리텔링 방식은 나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나 모든 면이 다 그렇다는 식으로 크게 생각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도 남도 어쩌다가
이번 일만 그렇다는 식으로 그 의미를 축소해서 받아들인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이와는 정반대로 나쁜 일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축소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더 크게 일반화해서 받아들인다. 원인 분석력의 기본이 되는 것은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의 능력이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비개인적이고 일시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물론 좋은 일에 대해서는 개인적이고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대인관계 능력,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 대인관계 능력은 하워드 가드너가 말하는 대인지능 혹은 다니엘 꼴만이 말하는 사교적 지능과 관련된다. 그 핵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다. 심리학자 아론의 자기확장이론에 따르면 긍정적 정서는 자신과 상대방을 일치시키는 마음을 강화시켜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 능력은 곧 회복 탄력성의 탄탄한 기초가 된다. 사람을 잘 사귀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위기에 강하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더 건강하고 병원에 덜 가며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적고 면역체계도 튼튼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입증하고 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이 곧 대인관계 능력의 핵심이며 이러한 능력을 키워야 사회적 연결성을 내면화하게 되어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대인관계를 구성하는 요소인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 그리고 자아 확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소통 능력.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는 내게 닥친 불행한 일을 극복하게 해주는 가장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모든 관계의 기본은 대화, 즉 소통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란 바로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오래도록 유지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소통 능력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온다. 명예, 권력, 돈 모두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며 소통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다. 소통 능력은 인간관계와 설득의 능력이다. 그러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또 좋은 평판을 얻는다.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인간성 좋고 왠지 같이 있고 싶고 호감이 가고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비록 말은 어눌하게 해도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면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호감을 주면서도 존중심도 불러일으키는 소통 능력에는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 마이너스 표정이나 제스처 등 비언어적 행위들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비언어적 행위, 미소, 자신감 있고 열정적인 태도, 긍정적 표정 등은 긍정적인 정서가 습관화되어야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공감 능력. 남자든 여자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표정이 없다는 것이다. 얼굴 표정은 감정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근육은 뇌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정 상태가 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도 파악하지 못한다. 내 감정에 대한 인식의 능력과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은 결국 같은 뇌 부위가 맡고 있는 기능이다. 타인의 감정 상태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 흐름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사람의 얼굴 표정은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면 사람들은 웃는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 정서를 의식적으로 깨닫기 전에 우리의 얼굴은 먼저 웃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나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 지금 내가 기분이 좋구나 하고 느끼는 것은 그러한 감정에 따른 나의 얼굴 표정을 변화시킨 이유다. 그렇기에 즐거워서 웃는다기보다는 웃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며 화가 나서 인상 쓴다기보다는 인상 쓰고 화내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긍정적 정서를 뇌에 유발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웃는 것이다. 웃는 표정을 짓게 되면 뇌는 즐겁고 기분 좋다고 느끼게 되며 쉽게 긍정적 정서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웃음과 관련된 근육이 수축되기만 해도 뇌는 우리가 웃는다고 판단하고는 긍정적 정서와 관련된 도파민을 분비하게 된다. 지금 볼펜을 하나 꺼내어 치아로 가볍게 물고 입술이 볼펜에 닿지 않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웃을 때 사용되는 근육이 수축된 상태가 되어 뇌는 지금 당신이 웃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볼펜을 치아로 물고 있는 사람들과 입술로 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여주거나 만화책을 읽게 하면 치아로 볼펜을 문 사람들은 입술로 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고 느끼게 된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막대를 치아나 입술로 물고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보게 하면서 사진 속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대해 추측해보라고 하면 어떨까? 예상대로 막대를 치아로 물고 있던 피험자들은 사진 속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즉 긍정적 정서가 유발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상태 역시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가 긍정적 감정을 느끼면 상대방도 행복해 보이고 세상도 더 희망적으로 보이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타인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타인에게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일상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원한다면 우선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우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성공적인 소통의 핵심은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데 있다. 공감적 경청은 보다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을 얻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표정 따라하기가 어렵다면 긍정적이고 환한 표정이라도 짓도록 해야 한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한다. 밝은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공감 능력이 상당 부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확장력. 자아확장력이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다. 자아확장력이 높은 사람은 자아 개념 속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전제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이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아확장력은 인간의 도덕적 기본 속성으로 파악되어 왔으며 자아확장력의 향상은 인간 교육의 기본 목표였다. 최근 긍정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자아확장력의 근본은 긍정적 정서다.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에 따르면 긍정적 정서는 타인과 내가 하나 되는 느낌을 강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기쁨,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가 충만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로 느끼는 느낌을 강하게 갖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긍정적 정서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교적 활동이 활발하며 낯선 사람들과도 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수월하게 맺고 의미 있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밝혀졌다. 그렇다면 왜 긍정적 정서는 사람들을 더 쉽게 그리고 더 깊게 친해지게 하는 것일까? 대표적인 것이 교환 혹은 공유 이론인데 친한 사이란 결국 다양한 자원과 혜택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생기면 서로 나누는 관계가 곧 친밀한 관계의 본질이다. 아론은 자아확장 이론을 제안하면서 친밀한 관계란 상대방을 나의 자아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는 대담한 제안을 하고 이를 이론화했다.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의 개념 속에 상대방을 포함시키는 것, 혹은 나라는 범주를 넓히고 확장시켜서 상대방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다. 남자의 수명이 여자보다 훨씬 더 짧은 이유가 남자들이 친구가 없어 외롭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심지어 남녀 모두 나이 들어갈수록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난 여자친구와의 우정이 남자친구와의 우정보다 만족스럽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나이 든 남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남자들은 젊었을 때부터 친한 친구를 많이 만들어 둬야 한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더욱더 중요하다. 친척이나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노인들보다 친구와 가까이 지내는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친구 관계에 관한 뇌 연구에 따르면 친한 친구를 봤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3개쯤 된다. 그런데 이 부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병을 눈으로 봤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같다. 친한 친구만큼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상태로 즐겁게 흥분시키는 것도 없다. 친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평균 30배 이상 더 많이 웃는다고 한다.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건강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잘 만들고 유지시킨다. 친구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감정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버팀목이다.
좋은 친구는 우리의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 능력을 높여줄 것이며, 이렇게 높아진 대인관계 능력을 통해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은 회복 탄력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긍정성, 긍정적 뇌로 변화시켜라.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 조절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대인관계 능력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길러주는 것은 바로 긍정적 정서다. 긍정적 정서를 키운다는 것은 곧 스스로 행복해짐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높인다는 뜻이고,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나눠줌으로써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뜻이다. 일련의 연구들은 인생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들에 의해 나의 행복이 결정되리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18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성인 남녀 수백 명을 20년간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저마다 일정한 기본적 행복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했을 때, 혹은 결혼이나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 불행감이나 행복감의 효과는 모두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일시적인 행복감 혹은 불행감에 젖었다가는 다시 본인의 고유한 행복의 기본 수준으로 돌아갔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곧 다시 자신의 본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강한 탄력성을 지녔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행복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 부른다. 원래 밝고 명랑한 사람은 이 기본 수준이 높고,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은 기본 수준이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본 수준을 중심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더 행복해지고, 나쁜 일이 있으면 더 불행해지지만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신의 기본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행복의 기본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행복의 기본 수준을 끌어올려야만 긍정적 정서의 지속적인 향상이 가능해지고 결국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는 노먼 도이지의 스스로 변화시키는 뇌라는 책에 많은 사례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특히 도이지에 따르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굳어졌는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머리는 평생 굳어지지 않는다.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의 뇌는 계속 변화한다. 뇌세포는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못된 속설이다. 뇌세포는 80세가 넘어서도 계속 만들어진다. 행복의 기본 수준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낙관적인 사람이라 부른다.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은 언젠가 좋아지리라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다.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우울증에도 덜 걸린다. 성취도도 더 높고 업무 생산성도 높다. 그러나 낙관성은 객관적인 위험성을 과도하게 평가절하하는 비현실적인 낙천주의와는 다르다. 낙관성을 지닌 사람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자신의 한계 밖으로 일상 너머로 뻗어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닌다. 낙관성이 부족하고 비관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의 부정적 시선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주변 사람 모두가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흉보고 비웃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비관성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지난 사람들은 대체로 이러한 비관성을 갖고 있다. 짜증이 많고 화를 잘 내고 자신감이 없고 지나친 우월감과 열등감을 순식간에 오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의 시선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면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신나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긴장되고 짜증나고 두려워지고 비관적인 마음에 휩싸여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최근에 긍정심리학의 연구 성과는 약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강점에 집중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에 집중해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행복의 핵심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삶이다.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두 가지 습관. 심리학이 발견한 긍정적 정서 향상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명상하기, 선행 베풀기, 인생에서의 좋은 일과 추억을 회상하기, 잘 되는 일에 집중하기 등등 다양한 훈련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모두 다 일정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긍정심리학이 발견한 여러 가지 긍정성 증진 훈련 방법 중에서 단연 최고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입증된 것이 바로 감사하기 훈련이다.
신경심장학에 따르면 심장과 뇌는 서로 정보를 밀접하게 주고받으며 커뮤니케이션한다. 두뇌의 판단에 따라 심장박동수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거꾸로 심장에서 보내는 특정한 신호가 감정이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은 심장이 약해서 심장의 박동수가 불규칙하기 때문인 경우도 많다. 즉 화가 나서 심장박동수가 불규칙하다기보다 불규칙한 심장박동수가 그 사람을 불안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다. 수많은 통계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사실 화를 내서 심장병에 걸린다기보다는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부정적 감정에 쉽게 휩싸이게 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따라서 평소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폐기능을 튼튼히 하여 심장박동수를 규칙적이면서도 되도록 느리게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심장박동과 감정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에 주목한 학자들은 심장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긍정적 정서가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다. 심장박동수의 변화 주기는 10초에 한 번, 즉 0.1Hz인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에는 호흡, 심장박동의 변화, 혈압 변화의 리듬이 모두 다 비슷한 주기를 유지하는 일치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일치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가장 건강하고도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편안한 휴식이나 심지어 수면 상태에 있을 때보다도 심장박동수의 변화 주기를 더욱더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0.1Hz 변화 주기는 모든 긴장을 이완하는 명상의 상태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해보니 명상과 집중의 상태에서 흔히 발견되는 알파파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감사의 힘을 실증적으로 입증해준다. 감사하기 훈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만한 일을 5가지 이상 수첩에 적어둔다. 인생에 대한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머릿속으로 회상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글로 기록한 후 잠자리에 들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뇌는 그날 있었던 일을 꼼꼼히 회상해보면서 그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을 고르게 된다.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기억의 고착화 현상은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긍정적 마음으로 그날 하루 일을 회상하는 뇌의 작용을 일정의 습관으로 만드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 감사일기 적기를 며칠 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감사한 일을 찾기 시작한다. 감사일기를 3주간 매일 쓰면 스스로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석 달을 계속해서 쓰면 아마도 주위 사람들도 당신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는 또 하나의 확실한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이다. 우리는 모두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뇌에 좋다는 것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면 뇌가 건강해진다. 운동은 우울증, 불안, 장애, 치매 등을 불러일으키는 병든 뇌를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이다. 운동은 뇌 안의 혈액순환을 향상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며 중독의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 하버드 대학 정신과 의사 존 레티는 운동은 집중력과 침착성을 높이고 충동성을 낮춰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과 리탈린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운동은 우리의 뇌를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머리를 좋게 해주기도 한다. 운동은 늙은 신경세포 간에 연결된 망을 만들어내며 뇌세포의 혈액과 영양을 공급한다. 특히 운동을 할수록 뇌에서 생기는 향신경성 물질은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뇌세포 재건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 세포는 학습과 기억을 관장한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뇌의 신경세포는 감소한다는 그간의 통념을 깬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이 학습 능력, 집중력, 추상적 사고 능력을 15% 이상 향상시켰고 스트레스 감소, 동기부여, 자아 존중감 증대, 대인관계 향상 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하게 되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강화되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되며 따라서 원만한 인간관계와 리더십도 길러진다. 뿐만 아니라 업무 성취도와 창의성도 높아진다.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길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다. 운동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운동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운동은 몸의 건강보다도 마음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감정 통제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이 규칙적인 운동이다. 다음은 운동하는 요령이다. 첫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장력 운동, 요가나 스트레칭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루에 한 가지 운동을 1시간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세 가지 운동을 20분씩 나눠서 하는 것이 더 좋다. 둘째, 일주일에 3번 이상 한다. 셋째, 즐겁고 재미있을 정도로 한다.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다. 넷째, 리듬을 타는 운동이 좋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에 맞춰 하는 에어로빅이나 댄스 스포츠가 정신 건강에 가장 좋다. 줄넘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친구와 함께 한다. 운동을 함께 할 친구를 만들면 더 즐겁고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운동 종목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여섯째, 야외에서도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산이나 걷기 등 야외 운동을 곁들이는 것이 좋다. 일곱째, 운동의 효과를 믿는다. 꾸준히 운동하게 되면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며 인간관계도 개선되고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져라. 운동을 꾸준히 안 하는 사람은 대체로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운동이 건강이나 몸매 관리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긍정적인 뇌를 만들기 위해서, 긍정성의 향상을 위해서,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 규칙적인 운동이다.